예, 정리하겠습니다. 71페이지 동시행항변권인데 왼쪽에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TV를 내가 100만 원 주고 산다. 100만 원 주고 사면 나는 이 사람한테 TV 주세요라고 청구권 있고 이 사람은 대금 주세요라고 청구권 있는데, 반대로 설명하면 이 사람은 TV 줘야 될 채무, TV 줘야 될 채무가 있고 물건 줘야 될 채무, 이게 나는 돈을 줘야 될 채무가 있게 되는데 서로 채무가 발생하는 거, 이걸 쌍무 계약이라고 부르고, 둘 다 채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쌍무가 되는 게 아니고 대가성을 가져줘야 됩니다. 연결성, 대가성을 이래 의존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되는데, 이걸 대가성을 여기서는 결련관계라고 부른다. 결련성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성립상 결련성이라고 해서 내 채무가 성립하는 이유는, 내 채무가 성립하는 이유는 상대방 채무가 성립했기 때문에, 내 채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그러면 내 상대방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나 혼자 채무가 성립해서는 안 되겠네. 성립해서는 안 되니까 성립에 대해서도 서로 의존관계 있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이거 한쪽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쪽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 걸로 보고, 두 번째 이행상 어떤 채무가 먼저 이행되는 게 맞을까? 어떤 채무가 먼저 이행되는 게 타당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거는 동시에 이행하는 게 합리적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행상 결련상 확보 때문에 나오는 게 동시행항변권이고, 마지막 존속상 결련성이 문제인데요. 존속상 결련성, 양 당사자 채무 중에 양 당사자 책임 없이 한쪽 채무가 사라졌을 때, 여기는 불능 문제 없어요. 돈은 불능 문제가 없고, 항상 물건이 불능 상태에 빠지거든. 물건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데, 그러면 한쪽이 불능 상태에 빠져서 채무가 소멸했을 때 얘 채무 운명, 타방 채무, 이 사람 채무는 남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행해야 될지, 사라지는 걸로 봐야지 문제가 이래 되는데, 그게 존속상 결련성의 문제로서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위험부담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의 특징으로서 이행상 결련성 문제, 존속상 결련성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정리할게요. 자, 770 쌍무계약의 특질, 결련성 문제인데, 개념.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 관계에 서게 되고, 이걸 채무의 결련성이라 부르고, 쌍무계약의 특질을 이루는데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성립상 결련성은요, 쌍무계약에 따라서 발생할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이나 불법 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나 취소돼 버렸을 때 그것과 의존관계 있는 상대방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 걸로 본다. 한쪽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 채무도 같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본다고 성립상 결련성이고, 두 번째 이행상 결련성은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거든. 의존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또는 상대방 채무가 먼저 이행될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상한으로 이행하는 것, 서로 이행하는 게 공평하게 되고, 민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상대방은 그 일방이요,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게 되고, 이게 지금 정리할 동시행 항변권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존속상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불능되어 소멸했을 때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 있는 상대방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걸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소멸하는 걸로 취급하고,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그 후발적 불능 효과라는 거 기억나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도 있고 후발적 불능도 있었는데,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 위험부담이거든. 위험부담이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고, 민법은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하는 채무자 위험부담주를 이래 취하는데, 여기서 채무자라는 거는 물건인도 채무자입니다. 물건인도 채무. 왜냐하면 금전은 불능 문제가 안 나오거든. 금전은 불능 문제가 안 나오니까 약속이 당연히 여기서는 호칭이 채무자라고 호칭하면 물건만 불능에 빠질 수 있으니까 물건인도 채무자가 돈을 받지 못하니까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동시행항변권부터 지금부터 정리하면 이행상 결련성을 위해서
동시행항변권 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는 변제기 있지 않고 자기 채무가 먼저 이행돼야 될 때는 동시에 주고받자 이런 말하면 안 되지. 동시에 주고받자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선행 의무자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예외가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먼저 이행해야 될 때 선행해야 될 때네요. 선행해야 될 때 원래는 선행자는 동시행 관계가 없는데 근데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홈플러스처럼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소문이 나왔다면 뉴스를 봤다면 그러면 내가 돈 받을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이때는 선행 의무자라 할지라도 전항 본문과 같도록 해주겠다. 즉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 불안한 상태에 있다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게 이래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거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한 문제 이상급의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 하나 맞추려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채권법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이거는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가 되실 수 있도록 다음 시간부터 계속 얘를 엮어가지고 설명하거든.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거 이걸 계속 엮어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그 설명이 많이 되게 되니까 요건들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개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부여하고 이걸 이행상 결론성을 실현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동시행항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금 주세요라고 청구해 들었을 때 물건 줄 때까지는 못 준다라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 이걸 이행상 결론성 확보를 위해서 나오는 동시행항변권이 이래 되고 2번 동시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영구적 항변권 아닙니다. 영원히 거절하는 건 아니거든. 영원히 거절하는 건 아니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안만 채권자의 청구 효력을 저지하는 데 그치는 영기적 항변권이라고 부릅니다. 영기적 잠시 동안만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영기적 항변권이 성질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본조가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고 당사자 약정으로 동시행항변권을 배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유효가 이래 되게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그 물건 받기 전에 돈 먼저 준 거 이런 거 해봤나? 물건 받기 전에 돈 먼저 주는 거 저희 딸이 얼마 전에 그 포켓몬 빵에 그 꽂혀가지고 빵에 꽂힌 게 아니고 그 띠부띠부 그 실에 그게 꽂혀가지고 빵을 자꾸 나보고 사오래. 빵을 자꾸 사오라고 이래 안 사오면 또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사주거든. 사주게 되는데 근데 포켓몬빵 그 서울대 입구역 그 학원 근처에 있는 편의점은 웬 서울대생들이 그래 막 점거를 해가지고 다 사가버리는데 빵 들어올 때 줄 서 있다 그러더라고. 12시에 들어오는데 그게 자꾸 사가니까 제가 그 아저씨한테 뇌물을 줬어. 10,000원을 주고 딱 하나만 빼달라. 딱 하나만 빼주면 맛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빵은 내가 먹을 거다라고 봐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동시행항변권을 포기하고 돈을 먼저 주고 이거 빵을 받기 위해서 이래 한 적도 있게 이래 되고 그 허니버터집 옛날에 그 풍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성립 요건인데요. 1번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이게 양 채무가 따로따로 생겨나면 이걸 인정할 수가 없거든. 결론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양 채무가 생겨나야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보니까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채무가 생겨날 것이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동일한 쌍무계약에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할 것이 이래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쌍방의 채무가 서로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발생했다면 따로따로 생겨났다면 그때는 동시행항변권은 인정 안 돼. 동시행항변권이 따로따로 생겨났다면
인정되지 않는데 요 판례 예들이 두 개 나와요. 따로따로 생겨나는 예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건물을 상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해서 손해배상하기로 한 각서를 미줄할까? 각서에 기해서 발생한 약정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하나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계약 이행의 원상회복 관계에 있지 않고 발생 원인이 달라서 이거 이행상 결례관계 즉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 돌려줘야 되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목적물 돌려줄 때 임차인들이 꼭 받아가는 게 있거든. 받아가는 게 보증금 받아가거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이행상 결련성을 인정해서 우리 판례가 동시행관계를 인정하는데 여기는 목적물 반환과 이 사람이 각서를 썼는데 어떤 내용의 각서를 썼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임대인이 사용수익을 못하게 한다면 사용수익을 내 책임 때문에 못하게 됐다면 손해배상을 하기로 각서를 작성했다고. 그러면 각서에 의해서 발생한 이런 손해배상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 있을까 이 말이거든. 동시행관계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람의 목적물 반환은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했고 임대인의 손해배상은 각서의 기초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이거든. 따라서 이거는 따로따로 생겨난 거지 하나의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건 아니거든.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똑같은 게 동그라미 2번인데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뒤에 들어오는 새로운 임차인한테 이 종전 임차인은 권리금 받아 나가야 되거든. 자기도 권리금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도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이 임대인들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이렇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리쌍이라고 그 가수들이 곱창집을 임대를 줬다가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니까 곱창집들이 난리났거든. 왜냐 그러면 자기가 써버리면 얘한테는 권리금을 못 받아.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있어야지 권리금을 받아 나갈 건데 여기 곱창집은 자기는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이 리쌍이거든. 리쌍이니까 그러니까 리쌍이 쓰겠다고 하니까 너네가 써버리면 우리가 이걸 회수를 못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걔네들이 분쟁을 이래 많이 갖고 특히 그 리쌍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집이 좀 심하게 좀 해서 심하게 해가지고 좀 연예인이라는 걸 악용해가지고 막 방송에 자꾸 흘린다든지 뭐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리쌍이 좀 부당한 임대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퍼뜨렸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회수를 방해하면 지금은 법에 들어와서 이 사건들이 워낙 많았거든. 이 집주인들이 자꾸 권리금을 못 받게 하고 그 양아치 같은 그 임대인들은 자기가 장사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도는 임차인한테 지가 권리금을 받아. 지가 권리금을 받고 또다시 얘를 장사시켜놓고 또 지가 또 장사한다고 해서 또 권리금 못 받게 내보내고 또 뒤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악덕 임대인들이 꽤 많거든. 꽤 많으니까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가임대차법에서 이거 방해하면 손해배상해야 돼.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금 종문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특별법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이런 것들이 이래 들어오게 이래 됐는데요. 어떤 목동의 어떤 건물주가 이래 자산가가 죽었는데 그 원한관계로 수사를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워낙 해놓으니까 원한관계가 어마어마해. 원한관계. 그러니까 얘를 죽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찾아보니까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게 재산 이 사람들한테는 전 재산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해놔놓으니까 그런 원한관계 조사가 굉장히 힘들었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 시의원이 어떤 중국인을 사주해가지고 살해를 시켜가지고 돈 받고 허가를 내주려 했는데 허가를 안 내준 거야. 시의원이 쌩까놓으니까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거 터뜨리겠다고 해놓으니까 그 시의원이 이걸 중국인을 시켜가지고 살해시켰고 그 중국인이 잡혀가지고 그 시의원을 내가 지시받아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방송에 보도되고 그 형이 또 뭐 검찰인가 뭐 형이 또 뭐 어떤 변호사인가 검사인가 뭐 해가지고 공범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형제가 같이 잡혀 들어가는 서울시 의원도 잡혀 들어가고 그 형도 잡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인사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래 처리되는데 목적물 반환과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발생 원인이 달라. 발생 원인이 다르니까 동시행관계 없다는 거. 동시행관계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라서 발생하지만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요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결연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생겨났다. 따로따로 생겨났기 때문에 동시행관계 없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는 주된 채무 이외에 부수적 채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채무를 세 가지로 나눠봤죠. 주된 것부, 종된 것부, 부수적 주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동시행관계는 어디? 주된 것부 의무의 주된 것부끼리 주된 것부끼리 동시행관계가 인정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부동산 살 때 주된 것부는 뭘까? 부동산 살 때 주된 것부를 뭘로 봐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부동산에서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줘야 되죠. 대금을 줘야 되는데 밑에 우리 판례가 1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인도까지 해줘야 되겠죠. 인도 집을 비워주는 거 인도까지 하는 것과 매수인의 잔대금이 주된 것부입니다. 이거는 매매에서 부동산 매매에서 주된 것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와 잔대금 지급이 서로 이래 동시행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등기를 줄 때 이 매도인들은 깨끗한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깨끗한 등기를 이래 넘겨줘야지 이래 되는 거지. 만약에 요 등기에 감류가 됐다든지 가처분이 됐다든지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든지 이러면 이런 저당권을 내가 안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대로 이전되면 얘가 또다시 갚아야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안고 살 때는 이걸 빼고 이래 내가 갚기로 그래 약정하고 사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때는 매매대금을 다 줄 때는 얘는 이걸 정리해서 넘기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넘겨야 되고 만약에 이걸 정리해 주지 않으면 감류나 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말소되는 것까지 동시행관계를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대금 못 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2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인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깨끗한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말소되지 않는 건저당권 등기가 남아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인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도 포함되고 또 감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감류 등기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관계입니다. 동시행관계 있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고 그다음에 3번은 우리 동시행관계가 전부 인정될까 일부가 인정될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람이 일부만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이 사람이 거절을 전부만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요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만 거절할 수 있는 걸로 볼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정리하면 급부의 성질이 만약에 가분급부도 있고 나눌 수 있는 가분급부도 있고 불가분급부도 있습니다. 불가분급부도 있게 이렇게 되는데 불가분급부면 전부 가분급부는 나머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 하나씩 기억하실 수 있도록 지금 먼저 정리할게. 대표적인 불가분급부 나눌 수 없는 급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등기와 관련되는 내용은 불가분급부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왜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매입했을 때 등기를 따로따로 받아야 되거든. 등기를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등기 중 하나만 먼저 주면 안 되겠냐고 청구해. 그러니까 토지 등기든 건물 등기든 둘 중 하나를 먼저 주면 이걸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기가 용이해질 수 있거든. 용이해질 수 있게 될 테니까 둘 중 하나만 먼저 주면 안 될까라고 이렇게 청구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전부 거절할 수 있는지 이 말이거든. 전부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불가분급부로 봐요. 불가분급부로 봐서 왜냐하면 이걸 하나 줬는데 만약에 잔금을 안 치러가지고 소유자가 뒤틀려 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 법정지상
배상권이니 뭐 이런 것들의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활용 가능성도 떨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눌 수 없는 급부로 봅니다. 나눌 수 없는 급부로 이렇게 평가해서 이거 일부에 대해서 대금 들고 오고 일부에 대해서 등기 청구했다 할지라도 전부 줄 때까지는 못 준다라고 전부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판례고, 가분급부가 곧 나올 건데 사과 100상자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50상자만 들고 왔다면 그러면 나머지 급부만 거부하거든. 거절할 수 있는데 곧 다른 것 정리하겠습니다. 판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가분급부로 본 판례가 곧 나올 테니까 그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3번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고할 때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잔대금 전부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분급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등기는 불가분급부로 본다는 거. 그다음에 3번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겠죠. 당사자끼리 인정되는데 근데요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나 상속으로 당사자가 바뀔 때로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성이 유지돼요.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시행항변 관계가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 받았다고 해서 동시행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걸로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유지되게 되는데 이런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 사람의 부동산을 을이 10억 주고 사기로 했다면 얘는 매도인은 매매대금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게 두 개가 서로 동시행이거든. 동시행인데 근데 자기가 받아야 될 매매대금을 얘한테 채권을 양도했을 때요. 양도했을 때 그러면 얘가 10억 받는 채권자로 바뀌었을 때 이게 동시행관계가 유지될까 사라질까 이 말이거든. 유지될지 사라질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건 받기 전에 등기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줘야 될 의무가 생기면 안 돼. 얘가 채권 양도했다고 해서 왜 내 동시행항변권이 사라져야 되냐 이 말입니다. 사라져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당사자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걸로 봐서 동시행관계도 유지. 따라서 얘가 청구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등기 받기 전에는 못 준다라고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게 되겠죠. 그 공통적인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이런 것들은 다 동일성이 유지가 이래 되고 비교해서 정리할 거 동일 수 없는 거 경계계약입니다. 경계계약. 경계계약이 구채무 소멸 신채무 발생인데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채무로 별개의 채무로 보니까 동시행관계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한쪽 채무가 급부불능으로 소멸하면 동시행항변권도 소멸. 자 이런 느낌.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100만 원 받고 팔기로 했는데 이 내 실수 때문에요. 내 실수 때문에 물건이 파손돼 버리면 물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동시행관계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대신 나의 고의가실 때문에 채무자의 고의가실 때문에 목적물이 부셔져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걸 이행불능이라고 부르거든. 이행불능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면 물건 대신 손해배상으로 줘야 돼. 손해배상으로 이뤄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전보배상이거든. 전보배상이 되는데 전보배상은 물건 대신 손해배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건하고 똑같은 성격, 물건과 동일한 성격으로서 얘도 동일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일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시행이 유지. 손해배상과 매매대금이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으로 봐요. 옆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그 채무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지만 동일성이 있다. 손해배상 채무는 본래급부에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도 존속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행관계 있으면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잖아. 돈이게 되는데 이걸 동시행관계를 인정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계 처리하겠죠. 상계 처리해서 실제로는 차익을 받는 겁니다. 돈을 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차익 부분을 남는 금액만 받으면 되겠죠. 자, 됐고 중요한 거 또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았을 때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대방이 변제기도 도래 안 했는데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한이익을 침해하거든. 기한이익을 침해하게 되니까 변제기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타당하게 이래 되는데 예외 중요합니다. 예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먼저 이행을 해야 될 때도 다음 두 가지는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는데 1번을 필표 많이 하세요. 1번.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동시행관계로 바뀌게 되는데 판례 보면 선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인데 오른쪽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채 잔대금 지급기를 경과했을 때요. 매수인의 중도금과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일까지 지연 손해금과 잔대금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의 잔득기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따른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이래 되는데 이래 읽으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위에 그림을 하나 그리면 지금 계약을 3월 1일 날 체결하고 3월 1일 날 체결하고 중도금을 4월 1일 날 주기로 했는데요. 4월 1일 날 중도금은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되는 선행 의무입니다.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없고 중도금은 먼저 줘야 되는데 이 날짜가 지나도록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확정기한보다 그지? 확정기한보 채권에서 기한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면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빠지게 되는데 언제까지 지체 책임을 지냐 그러면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잔금 지급일이 도래할 때까지 여기까지만 지체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상대방은 이거 줘야 되거든. 상대방은 이게 줘야 돼. 등기를 줘야 돼.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하거든.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이때부터는 동시행관계로 바뀌니까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지체 책임이 성립하네. 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동시행이 어떤 거랑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냐 그러면 아직 중도금 안 줬고요. 중도금 아직 주지 않았고 잔금 지급일까지 한 달치 지연 손해가 발생하죠. 지연 손해가 발생하고 잔금도 줘야 되죠. 잔금도 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얘랑 동시행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동시행관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행관계로 바뀌니까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이거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선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할지라도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는 동시행관계로 바뀌니까 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이래 됩니다. 요걸 전제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 그림을 전제로 해서 오른쪽 페이지 판례 다시 보면 예컨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채 잔대금 지급기를 경과했을 때 매수인의 중도금 이게 1번이다 그지? 1번 중도금과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2번이다 그지? 2번이고 잔대금 지급 채무 이게 3번이죠? 3번은 매도인의 소유권의 잔득기 의무와 동시행관계 있다 그지? 동시행관계 있고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따른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이래 되게 됩니다. 요걸 정리하고 읽으면 돼. 정리하고 읽으면 이게 떠오르면 이게 부드럽게 읽힐 수 있으니까요. 상황 자체를 잘 기억해서 정리하고 딱 하나 예외. 밑에 참고 판례가 딱 하나 예외가 나오는데요. 즉 선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행관계로 바뀌게 되는데 예외가 있는데 이렇게 가자. 원매도인 사건 이렇게 가자. 원매도인. 원매도인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갑하고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이 중도금을 주면 중도금 받아서 얘한테 잔금을 치러야 돼. 잔금을 치러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지 얘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서 얘한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중도금을 치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잔금을 못 치르고 잔금을 못 치르면 이걸 받아올 수 없게 되거든. 이걸 받아올 수 없게 되는데 근데 이때 만약에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는데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이걸 동시행관계로 묶어버리면 이걸 영원히 받아올 수 없게 되거든. 영원히 받아올 수 없게 되니까 이거는 항상 먼저 줘야 돼. 이거는 항상 먼저 줘야지 그래야지 얘한테 가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받아와서 얘한테 넘겨줄 수 있거든. 넘겨줄 수 있게 되니까 이때는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계속 지체가 발생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언제나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하더라도 먼저 줘야 되는 것으로 이래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게 이 판례입니다. 원매도인 사례 이렇게 가자. 원매도인이 따로 있을 때 그때는 예외로 지급되게 됩니다. 판례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원매도인 이걸 표시하고 원매도인한테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갖추어 매수인한테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인도 그런 사정을 알고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자기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서류의 제공 의무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선행됐을 때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당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도가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과 동시행관계 있다고 볼 수 없어. 이거는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했다고 동시행관계로 바뀌면은 안 되고 언제나 먼저 줘야 됩니다. 중도금을 먼저 줘야지만 이거 등기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원매도인 사례가 나오면 예외다. 이거는 동시행관계로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판례 선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할지라도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행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안의 형변권이 있는데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한테 먼저 이행을 해야 될 경우에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행 의무자는요.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행항변권을 갖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예가 그 동그라미 1번 판례인데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계속 중도금을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뭐 삼부건설처럼 지금 부도 소식이 들려버렸어. 부도 소식이 들렸다. 그러면 부도난 회사한테 내가 중도금을 계속 선행 의무라고 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해결될 때까지 누가 이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걸 확정할 때까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때는 채무이행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선행 의무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나오는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요.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지시켜줘야 될 의무보다 선행해야 되는 의무, 먼저 줘야 될 의무지만요.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은 민법 536조 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행위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나 588조의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이를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해서 아파트 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 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이를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수분양자한테는 이러한 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에 따라서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체 책임 안져 이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2번 발표하고 그러면 이렇게 불안의 양변권은 꼭 부도 났을 때만 적용될까? 부도 났을 때만 즉 객관적 신용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만 이런 것들이 불안의 양변권이 적용되는 걸로 좁혀서 해석하는 게 맞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런 것도 포함해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들이 완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층 공사 끝나면 공사 대금 1억 원, 2층 공사 끝나면 공사 대금 1억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사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1층 공사가 끝났는데 이걸 안 줘. 대금을 공사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행 의무를 부담하는 수급인이 2층 공사를 하는 게 맞을까 이 말입니다. 2층 공사를 계속 먼저 하는 게 맞을까? 지금 이런 문제 되는데 만약에 2층 공사 끝났는데도 만약에 공사 대금을 또 안 줘버리면 계속적으로 공사 대금을 안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너무 부당한 그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되니까 이때는 공사 대금 받을 때까지 선행 의무를 부담하는 이 공사 시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때는 이 사람이 부도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2번 민법 536조 2항의 이른바 불안의 형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요 채권자 측에 발생한 객관적 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도급인이 기성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수급인은 536조 2항에 따라서 선행 의무인 계속 공사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 매매 계약을 맺은 후에야 등기부상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닌 것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네, 계약하고 나니까 집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588조에 따라서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 측에 비추어 선의행 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 의무를 할지라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타인권리 매매했을 때 못 사와서 넘겨줘야 되는데 사와서 넘겨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못 준다는 겁니다. 해결될 때까지는 거절할 수 있도록 중도금 지급을 못 준다라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거는 이행이나 이행 제공하지 않고 내 것만 이행 청구했기 때문에 그때 거절하는데, 문제는 1번 불완전 이행이나 일부만 이행했을 때 사가 100상자 들고 와야 되는 사람이 50상자만 들고 왔을 때 전부 거절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부만 거절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가분일 때는 일부입니다. 1번 상대방의 일부 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상태에서 청구를 했다면 그 청구된 채무가 가분일 때 한해서요, 아직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나 불완전 부분에 상하는 채무 이행만 나머지 부분만 거절하고, 대표적 가분 예가 하나 나와야 돼. 아까 불가분은 이걸로 봤죠. 등기는 불가분으로 봤는데 가분으로 평가되는 게 공사대금입니다. 수급이나 도급계약. 도급계약의 문제에서는,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가분급으로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 그게 밑에 동그라미 2번인데 885페이지 먼저 찾아갈게요. 885 도급. 885페이지 885페이지 판례 885페이지로 먼저 넘어가서 885페이지 판례인데 동그라미 3번 이걸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판례를 이렇게 정리하면, 자, 여기 논점이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공사 도급 계약을 맡겼을 때, 공사 도급 계약을 마치면 이 수급인이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 보수 받아야 되거든. 공사대금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3억의 공사대금을 이래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도급인도 이 수급인이 공사를 마쳤지만 어떤 하자가 존재할 때가 있거든. 하자가 존재할 때 있는데, 이 하자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자 보수를 수리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지 이랬다는 거고, 만약에 하자 보수가 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을 먼저 주면 안 돼. 만약에 공사대금을 먼저 줘버리면 수리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걸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되거든.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하자보수 청구권과 보수지급 의무 사이는 동시행관계를 인정해 줍니다. 동시행관계를 인정해 주거든. 그래서 하자보수가 되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동시행관계 거절 권능을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금액은 3천만 원이고 공사대금은 3억일 때 이걸 전부 거절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금액만 거절하도록 해주는 게 맞을지, 즉 가분급으로 보는 게 맞을까, 불가분급으로 보는 게 맞을지가 문제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가분입니다. 대표적인 가분이고, 이거는 하자보수를 위해서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 3천치만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머지는 거절 권능이 없고 줘야 됩니다. 이거는 돌려줘야지, 공사대금을 지급해 줘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대표적 가분급부 일에 나오면 도급계약을 돌려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 딱 하나 예외가 나와요. 딱 하나 예외가 전부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게 아까 말했던 기성고 판례, 기성고에 따라서 일정 공사 끝나면 1억을 공사대금을 1억씩 잘라서 이래 주기로 했거든. 잘라서 주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 하자가 1,000만 원치 발생했더라는 겁니다. 1,000만 원치 이미 일정 공사 끝났는데 하자가 1,000만 원치 발생했을 때, 이때는 1,000만
1천만 원만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부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주기로 했다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전부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거는 왜 전부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거든.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고 일정 공사만 끝났는데 지금 하자가 1,000만 원치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1,000만 원만 거절하고 나머지를 주라고 해버리면 뒤에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발생한 하자 그거는 어떻게 수리를 확보하냐 이 말입니다. 수리를 강제하게 만드느냐 따라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1,000만 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부를 거절하고 이거는 지금 완공이 됐거든. 완공이 되고 나서 하자가 3천치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3천치만 거절해도 돼. 뒤늦게 발생할 하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때는 3천치만 거절하게 이래 된다는 거죠. 자, 3번. 도급인이 하자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요 중요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되고 도급인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하는 보수액에 관해서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는 겁니다. 즉 3천치 이것만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해서는 지급 거절 못해. 지급 거절을 할 수 없고 나머지 2억 7천치는 줘야 돼요. 줘야지 되는데 예외가 밑에 참고 기성고 동그라미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보수에 모아 동시행관계 있는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이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1,000만 원에 한정하지는 않겠다는 게 판례인데 왜냐하면 이와 달리 법에 의하면 도급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하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서 이거는 공평에 반합니다. 나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게 되니까 이때는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되겠죠. 자, 대표적인 가분급부로서 이래 정리해 놓고 다시 앞으로 774 다시 앞으로 동시행항변권 774페이지 이래 다시 들어오시면 이래 되게 됩니다. 이 판례가 동그라미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 다시 읽어보면 도급에서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은 동시행관계가 있게 되는데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어서 그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수급인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할 때요 도급인은 그에 상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자 발생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만 거절하지 전부 거절은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별표 많이 하세요. 2번 별표 많이 해두시면 여기서 쟁점은 이 사람이 들고 갔는데 돈을 들고 갔는데요. 돈을 들고 갔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서 이걸 이행할 수 없는 거 이걸 수령지체가 빠진다고 부르죠. 수령지체. 채권자가 받지 않아서 이행할 수 없는 걸 수령지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수령지체에 빠져서 이행할 수 없게 돼버렸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얘가 청구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동시행항변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볼까 아니면 이때 이미 동시행항변권은 사라졌으니까 영원히 사라진 걸로 볼까요? 아니면 한번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동시행항변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시 다음에 청구에 들어오면 똑같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줄지 그 부분이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 한번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동시행항변권이 사라지진 않고 동시행항변권이 사라지려면 계속적 제공이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적 제공, 계속적인 제공이 이렇게 필요하지 한번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동시행항변권이 사라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게 못 받는 원인이 불가피하게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 코로나 걸렸으면 격리가 돼버리거든. 격리가 돼버리고 그 지금 막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불 끌어가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 어쩔 수 없이 불강력으로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받는 경우도 생겼는데 그때 한 번 못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또 거절 권능은 사라졌고 먼저 줘야 된다 이렇게 바뀌면 이것도 공평하지 않거든. 공평하지 않으니까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동시행항변권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 제공이 필요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1번은 문제점인데 2번 보면 판례.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동시행항변권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 이행 제공이 있었지만 곧 이행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요, 상대방 의무가 이행 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 의무가 이행 지체되었음을 전조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계속 동시행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수령 거절인데요.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할 때도 채무자는 구두 제공이 어제 왜 그 변제 준비 완료하고 수령 최고하는 거 그걸 말하는데, 구두 제공은 해야 되거든. 구두 제공은 해야 되는데 이때도 채권자는 동시행항변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요. 다만 변제 수령 거절 의사가 확고해서 추후에도 번의 가능성이라는 게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 번이라는 게 의사를 뒤집는 가능성인데요. 이것도 없을 때, 즉 구두 제공조차도 필요 없다면 위항변권을 상실하는 걸로 잃어버리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동시행항변권 요건들, 양채무가 동일한 계약으로부터 생겨나야 되고 선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을 부담하지는 않는데 예외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에 들어왔을 때 그때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한 번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동시행항변권이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비상무계약에서 동시행항변권인데, 원래는 지금 보시는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결련상업법 때문에 나오는 건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쌍무계약이 아닌 영역에서도 동시행관계를 인정하는데, 이거는 공평의 관념 때문에, 공평의 원칙 때문에 인정해 주는데, 예컨대 대표적인 게 우리 부당이득 반환,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됐을 때 서로 받은 거 돌려줘야 되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하는데, 누가 먼저 돌려주는 게 맞을까? 물건을 먼저 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금을 먼저 돌려주는 게 맞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것도 순서가 따로 없겠죠. 순서가 따로 없을 테니까 동시에 주고받도록 해주겠다는 거, 판례가 이렇게 쌍무계약이 아닌 영역에서도 동시행관계를 인정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판례는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서 이행상 결련관계를 인정해야 될 사정이 있다면요,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됩니다.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는데, 다만 이렇게 동시행관계를 확장할 때도요, 적어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발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 이런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양채무가 생겨났을 때만 이게 인정되는 거고, 무조건 따로따로 생겨나면 안 돼요. 따로따로 생겨났을 때는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2번 명문에서 인정하는 거, 비상무계약인데도 조문에서 동시행관계를 인정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 임대차하고 다르게 지금 등기가 돼 있거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말소 등기도 해줘야 돼요. 말소 등기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돌려줘야 됩니다. 전세금 돌려주는 것으로 처리되고요. 2번 계약 해제에 따른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동시행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 없을 테니까 동시에 주고받으라고 돼 있고, 3번이 우리 방금 정리했던 도급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이 아까 말했던 공사대금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동시행관계인데 전부는 아니다, 그지? 전부는 아니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석상 인정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당사자 상호 간의 반환 의무가 동시행관계고, 2번 변제하고 영수증이 동시행입니다. 변제하고 영수증이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3번
변제하고 채권증서 반환이 동시행관계 있는지가 다음 페이지 3번에 나오게 이래 되는데, 채권증서를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차용증이라고 부르거든. 차용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차용증하고는 동시행관계 없다는 겁니다. 동시행관계 없고, 변제하고 동시행관계는 영수증만 동시행관계 있고, 차용증은 동시행관계 있지 않는데, 영수증 하나 받아놓으면 차용증 2만 통 오더라도 두 번 갚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 갚을 필요 없으니까 영수증 하나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영수증 하나만 받아놓으면 다시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원인 채무 지급 확보를 위해서 어음수표가 교부됐을 때 그 어음수표 반환 의무와 원인 채무 변제 사이가 동시행관계 있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는데요. 갑이 을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어떤 물품 대금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을이 얘한테 이걸 지급을 위해서 어음을 발행해 주거든. 어음을 발행해 주는데, 그때 이런 어음이 발행된 채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걸 갚으러 갈 때, 원인 채무 변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이 사람한테 어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게 서로 동시행관계 있는 것으로 보게 이래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갚았는데도 이걸 찾아오지 않아 버리면 음을 이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이거 또 갚아야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 이중지급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보호를 위해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동시행관계를 인정합니다. 동시행관계를 인정해 가지고 원인 채무 변제와 음 반환 사이는 우리 그 판례가 해석으로서 동시행관계를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게, 원인 채무 변제와 음 반환 사이에 동시행관계가 있을 때, 이 채권이 만약에 5월 1일이 확정기한부로 돼 있을 때요, 확정기한부로 돼 있을 때 이거 갚지 않았을 때 지체 책임이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음 반환과 원인 채무 변제가 서로 동시행관계 있을 때, 이걸 갚지 않았을 때 지체 책임이 성립할지 성립하지 않을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지체입니다. 이거는 지체 책임이 성립하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내일 보겠지만 동시행관계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든. 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러면 얘는 왜 동시행관계 있는데 지체 책임이 인정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는 짝퉁이다. 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왜냐 그러면 얘는 없어. 갑은 인정되지 않고 을한테만 인정되는 동시행항변권. 그러니까 이거는 쌍무계약상 어떤 양채무의 이행상 결련상 확보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중지급 위험에 빠질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지급 위험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을한테만 인정되는 동시행항변권이지, 어떤 양채무의 이행상 결련상 때문에 나오는 동시행항변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체 책임을 저지시키는, 면제시키는 이런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예외적 동시행항변권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시면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갚으면 다시 이중지급매매에 빠질 수 있고, 안 갚으면 지체 책임을 또 지우게 되거든. 지체 책임을 지우게 되는데, 오늘 이런 사람 두 번째 보고 있다, 그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을 두 번째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공탁해야 됩니다. 공탁을 해야 되고, 공탁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체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요 동시행항변권은 좀 조심해야 돼. 조심해서 이거 일반적인 동시행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 판례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이중지급 위험 때문에 나오는 동시행인데, 이중지급 염려가 없으면 굳이 동시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죠.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데, 권리가 시효 소멸하면 이거는 동시행관계 인정 안 돼. 소멸시 완성돼 버리면 그때는 동시행관계 부정입니다. 보면 엄상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서 채무자에게 이중지급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엄상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을 때는 채권자의 원인 채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엄상한의 동시행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의 동시행항변권은 채무자의 동시행항변권은 부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시고, 부정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 그 교재 780페이지 거세요. 780.
780페이지 가보시면 780페이지에 비상무계약에서 동시행강변권이 인정됐을 때 지체 문제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이 요 판례입니다. 음반환과 원인채무 변제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체 책임을 저지시키는 힘이 없거든. 힘이 없으니까 이거 확정기한 보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지체입니다. 이거는 바로 지체 책임을 빠지게 된다는 거. 1번 보시면 채무자가 음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라 이건 무조건적인 원인채무 이행으로 인한 이중직업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지. 기존의 원인채권의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음반환 청구권이 536조에서 정하는 상무계약상 채권 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 의무와 음반환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음반환과 상한으로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음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해서 채권자가 음반환을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처구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결론이 채무자는 원인채무 이행기 도가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책임은 지게 돼 있습니다. 지체 책임은 지게 돼 있으니까 지체 저지율이라는 그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동시행항변권이라고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일반적인 동시행은 항변권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4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의 임차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인데 대신 보증금 중에 연체 차임 등 당의 임대차에 관해서 인도시를 밑줄할까?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할 나머지를 줄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하고 동시행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임대인들이 왜 받아놓느냐 그러면 담보 기능이 한다 그지? 담보 기능을 목적으로서 받아뒀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빼거든. 빼니까 나머지만 거슬러 주면 됩니다. 나머지만 거슬러 주면 되도록 돼 있다는 거. 5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의 건물 대금 제거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이런 것들도 동시행관계고. 6번 민법 571조에 따라서 계약 해제의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 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과 사용이익의 반환 의무도 동시행관계인데 우리 왜 해제에서 효과 3개죠. 소원손이잖아요. 근데 위에 명문상 인정되는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는 조문에서 동시행을 인정하거든. 그러면 손해배상은 동시행에서 빠지냐 이 말이거든. 또 손해배상은 동시행에서 빠지는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가 요거는 해석으로서 포함시켜줍니다.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명문에서는 원상회복만 동시행에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판례가 해석으로서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전부 동시행관계를 인정해주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기타 문제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내릴게요. 기타 논점들 내일 효과까지 해서 내일 정리하고, 내일은 위험부담까지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이행불능으로 돌아가서 다시 앞에서 이제 채무불이행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